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은요, 정말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이신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었으면 좋겠네요.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토끼 같은 딸과 셋이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제일 통쾌했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날인데 어찌나 통쾌했던지 저는 이 사건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연 소개도 해준다고 제보해보라고 하길래 냉큼 오게 되었죠.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진짜 오게 되어 신나기도 하고 사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의미 깊고 좋은 일이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너무 통쾌한 일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계시지 않았어요. 아빠와 2살 위 언니와 셋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뭐 집을 나갔거나 아빠와 안 맞아서 이혼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파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는 3살이라 너무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저 집에 걸려있던 사진에서만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빠한테 듣기로는 아빠와 엄마는 소꿉친구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빠는 엄마를 평생 잊지 못하고 계세요. 재호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유난히 엄마 얼굴이 많은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렇다고 언니를 차별해서 키우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아빠지만 언니와 저는 아빠만큼 이렇게 동등하게 딸들을 대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얘기할 정도로 서로 사랑을 더 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아빠는 회사에 다니며 우리를 키우셨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자매를 키우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곳과 친가와 외가 모두 다 멀어서 조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혼자 힘들게 일하며 우리를 키우는 것을 양가 어른들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언니나 저나 둘 중 하나를 보내라고 해도 아빠는 거절하셨어요. 본인이 키울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아빠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저는 엄마가 없어도 아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아빠는 주말에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대청소도 하고 반찬도 직접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고모가 그나마 제일 가깝게 살았는데 우리 자매에게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시고 언니와 저를 데리고 옷도 사러 가고 아빠가 남자라 아무래도 섬세함은 없었는데 여자들만 아는 그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엄마가 없어도 그게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잊지 못해서 매번 제사를 꼭 챙기고 엄마 생일도 챙기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며 키우는 게 여건상 힘드니까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는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자기 친구들 생일 잔치에도 데리고 가고 많이 놀아줬어요. 언니가 초등학생이고 제가 유치원생일 때 아빠가 아닌 언니가 저를 유치원에 데리고 왔고 제 보호자는 언니였죠. 저한테 언니는 세상 그 전부였는데요. 언니는 진짜 말 그대로 천사 같았어요. 지금도 너무 선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언니한테 입을 모아 칭찬했고 언니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매우 활발하고 장난도 많은 성격이었는데요. 그런 저 때문에 언니가 초등학생 때는 대신 제 친구들에게 가서 사과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저한테 엄마가 없다고 놀린 남자애를 때려줬던 거라 언니가 가서 사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언니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때리면 안 돼. 엄마가 없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더욱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걔가 먼저 놀렸어. 나보고 엄마 없다고 뭐라고 하잖아. 언니가 엄마 없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라며. 부끄러운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때리면 나중에 우리가 불리해져. 언니 말 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언니의 나이도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언니지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아빠가 우리 자매에게 최선을 다하셨지만 여자인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데에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잘 해당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저를 다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치마를 입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부터 속바지를 입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언니는 특유의 인내심 있고 조근조근한 말로 설명해 줬어요. 물론 괄괄했던 저는 언니가 그렇게 알려줘도 매번 놀이터에서 남자아이들과 놀고 뛰어다니느라 무릎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에는 흙이 덕지덕지 있었지만요. 그런 저와 다르게 언니는 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고 학교 교우 관계도 아주 좋고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라는 선생님의 말에도 언니는 아빠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어서 우리 동네에 있던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래도 멀쩡히 회사에 다니셔서 언니와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공부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은 해주지 못했고 아빠는 그걸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고 언니는 자기가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런 아빠를 위로하며 고등학교에 가서도 전교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를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전교 1등을 다투던 언니였는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박민영. 그 언니의 이름인데 우리 언니를 지독하게 싫어해서 너무 괴롭혔거든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이름인데 언니의 체육복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교과서를 몰래 버리거나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문제집을 마음 놓고 살 수 없었는데 그걸 알고 언니가 학교에 문제집을 들고 가면 몰래 버리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착한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혼자 속상해하며 저와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언니만 없으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유독 우리 언니를 괴롭혔는데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포함해 나중에는 폭력과 폭언까지 했어요. 엄마 없는 것을 알고 언니에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고 교복을 일부러 잘라서 언니가 새로 교복을 샀던 횟수가 3번이 넘습니다. 언니 성격이 저 같았으면 네가 뭔데 이러냐고 맞서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언니는 착하고 조용해서 가만히 당하기만 했죠. 그런 언니의 성격은 박민영 언니의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나중에는 책상까지 뒤엎었고 그걸 보다 못한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나중에야 모든 일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도 학교에 가셨는데요. 저는 엄마 제사 때도 못 보던 아빠의 눈물을 그날 봤고 언니는 그런 아빠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언니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박민영 언니의 엄마가 학교 학부모의 회장이었고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알아도 큰 조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된 뒤로도 언니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언니에게 대놓고 빈정거리며 욕하면서 공부를 방해하니 당연히 언니의 성적은 조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높은 성적이었는데 비아냥대며 괴롭히고 자꾸 교복을 사게 만드니까 언니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지금은 말을 들어보니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있다던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왕따 피해자는 그렇게 당하기만 해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언니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우리 언니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절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울면서 들어와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날이 많아 그날 없었는데요. 언니는 울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겨울이라 매우 추웠어요. 그런데 언니가 아침에 입고 나갔던 교복도 없고 목도리도 없고 무엇보다 길었던 머리가 한쪽이 짧아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야? 그 박민영 언니가 언니 이렇게 만들었어? 연주야, 내가 성적 오른 게 화가 났나 봐. 나보고 왜 성적이 오르냐고 정신 차리래.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 진짜 미쳤나 이것들이. 언니, 이제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잘해주면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다가와. 웬만하면 저에게 힘든 일을 절대 말 안 하는 언니는 서러웠는지 엉엉 울며 내일 학교 어떻게 가냐고 거실에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랐습니다. 언니 앞장서. 당장 나와. 걔들 어딨어? 현주야, 그러지 마. 내가 안 괜찮아. 당장 일어나. 아니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저는 이러지 말라는 언니를 데리고 억지로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그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빨간 미끄럼틀이 있던 놀이터에서 우리 언니 교복 재킷을 들고 있던 박민영 언니가 보였어요. 저는 그냥 무작정 가서 교복을 빼앗고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을 뒹굴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때렸어요. 제가 비록 2살 어렸어도 키는 비슷했고 워낙 남자인 친구들과 더 잘 놀았던 터라 몸싸움은 자신 있었거든요. 언니가 저를 옆에서 울며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에 잡혀갔어요. 가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언니가 저 언니들한테 먼저 괴롭힘을 당했으니 피해자는 우리 언니라고 말했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부터 언니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죄다 경찰서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회사에서 일하다 달려오고 그 박민영 언니의 엄마도 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엄마 없는 거 이렇게 티내니? 너는 어린애가 무슨 언니들을 때려? 아줌마 딸은 엄마 있어도 우리 언니 괴롭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엄마 없어도 그렇게 친구들 이유 없이 안 괴롭히는데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뭐야? 아줌마 딸한테나 뭐라고 하세요. 못 배운 건 당신 딸이잖아요. 아, 저기 그만하세요. 아줌마, 학생! 경찰 아저씨가 말릴 정도로 경찰서에서는 저는 절대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언니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언니는 박민영 언니의 엄마의 입김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니는 게 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언니는 결국 제 발로 자퇴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울면서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우리 연주 덕분에 언니가 그래도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자퇴하는 건데 너 없었으면 언니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잤을 거야. 아빠도 제가 언니들을 가서 때린 것을 혼내지 않았고 언니는 비록 자퇴하게 되었어도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진짜 힘들었던 터라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자퇴하게 되었을 거라고 언니는 저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저 때 놀이터 바닥을 뒹구느라 제 팔에 돌멩이가 박혀 아주 깊은 상처가 생겼었는데요. 그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박민영 언니의 엄마에게 내 새끼 팔 보라고 달려들어 경찰서에서 쫓겨났었거든요.
아빠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뭉쳐야 한다고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언니는 자퇴를 하였고 저는 고등학교를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언니가 다니던 학교는 선생님들의 시선 때문에 가지 못했고 옆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것도 입학하자마자 아빠가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덕분에 우리 셋은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을 떠나니까 언니도 그동안 불안했던 감정이 해소되어 훨씬 마음이 괜찮아졌는지 적응도 잘했어요. 서울이라 검정고시 학원도 많아 제가 학교에 갈 때 언니는 학원으로 가서 공부했고 금방 검정고시를 딸 수 있었죠. 언니는 바로 대학 준비를 해서 무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언니는 교사가 되어 자기처럼 부모가 없거나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해서 이유조차 우리 언니답다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와 담을 쌓고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저는 오히려 제가 위에 말했던 사건을 겪으며 공부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언니가 공부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언니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언니에게 과외를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하자 고향 친구들은 매우 놀라워했는데 그 반응이 재밌어서 소식을 알리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대학 입학을 두고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려 성형이었습니다.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아빠와 언니와 달리 저는 무쌍이라 아빠를 졸라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아빠는 제 눈이 엄마 눈과 똑같다며 아주 예쁘니까 성형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완고한 눈빛을 보고 허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성형수술까지 하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놀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장학금을 타서 다니던 언니와 달리 저는 노느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빠는 그것도 대학생의 특권이라며 오히려 언니를 말리셨죠. 언니는 대학을 다니며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졸업해서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고 바로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발령난 학교에서 형부를 만났는데 형부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유는 그냥 남자 언니였거든요. 성격이 둘 다 똑같았는데 너무 착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무리하게 결제를 해도 그러려니 하는 걸 보고 속이 터져서 제가 대신 백화점에 가서 따져주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언니가 엄마가 안 계시니 형부네 집안에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요. 형부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란 언니가 너무 대견하다고 반기셨어요. 형부도 아주 착한 사람이라 저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아빠한테 말했었죠. 언니의 처음 남자친구가 형부였던 것과는 달리 저는 대학을 다니며 남자친구를 10명도 넘게 만났습니다. 대학을 누구보다 즐기던 저는 쉴 새 없이 노느라 학점도 챙기지 않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대학 간판이 좋아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했는데 누구나 아는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학점은 좋지 않아도 활발한 제 성격을 면접에서 보여줬더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팀에 있던 제 사수였는데요. 제가 입사했던 첫날 저에게 첫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은 바로 남편의 고향이 제 고향과 같다는 점이랍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주춤하기도 했으나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언니와도 저와도 같은 학년이 아니었고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사건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시부모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사건을 말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었습니다. 자기 진짜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그러기 쉽지 않잖아. 몰라. 그냥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감히 우리 언니를 자꾸 괴롭히는 게 진짜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심심하면 그 사건을 얘기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얘기고 저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 남편에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다행히 두 분은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결혼 허락을 바로 해주었는데요. 워낙 밝고 특히 어른들에게 먼저 잘 다가가는 터라 가자마자 애교를 부렸더니 특히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언니가 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도련님이었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던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우리 고향 옆에 있던 광역시의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아빠와 언니는 우리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제가 형부 성격이 언니와 똑같아서 놀랐던 만큼 언니는 제 남편을 보고 남자 이연주라고 하더라고요. 양가의 반대 없이 우리는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직장 옆에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제가 둘 다 결혼하니까 집에는 아빠가 혼자 계셨는데 그래도 언니도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서 아빠를 자주 뵈러 갔어요. 결혼했으니 각자 남편도 데리고 갔는데 덕분에 언니와 제가 둘 다 집에 가면 집이 굉장히 북적거렸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아빠에게 재혼은 생각 없냐고 물어보면 아빠는 됐다고 하셨죠. 남편과 저는 신혼생활을 매우 재밌게 보냈는데요. 둘 다 해외여행이 취미라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지는 계획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유럽부터 미국, 남아메리카 등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없을 때 갔던 것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니와 형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요. 조카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서 몇 번을 보러 갔는지 몰라요. 언니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조리원을 퇴원하고도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 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워낙 어릴 때 받았던 게 많아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딸은 형부를 똑 닮았는데 제가 봐도 진짜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조카를 자주 보러 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즐겼어요. 시부모님도 아이는 준비가 되었을 때 낳는 게 좋다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나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해외여행도 즐기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퇴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요. 억울해서 사연이라도 말해보자면요. 저는 사내연애로 결혼해서 직장에서 이미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팀이라 더 유명했는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제 남편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은 유부남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당돌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좋게 말했는데 2번이나 말해도 남편에게 밤에 전화하고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속으로 이연주 정신 차려. 여긴 학교가 아니고 회사야. 이렇게 되뇌었지만 거스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선을 그었고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부부라는 것을 더 티냈는데요. 그 신입사원은 여전히 들이댔어요. 남편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달라고 하고 초콜릿을 사서 건넨다거나 일이 아닌 사적인 얘기를 꺼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는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최대한 좋게 말한 적도 있어요. 지원씨,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저 모르는 거 아니죠? 저 이대리예요.
우리 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만해요. 지금 그런 행동 뒤에서 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신입사원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뻔뻔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결국 저는 제 성격대로 그 신입사원에게 가서 미쳤냐고 한 소리를 크게 퍼부었고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중학생 때처럼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정신 차리라고 쩌렁쩌렁하게 한 소리 했죠. 황당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신입사원은 사랑이 죄냐고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부남에게 들이대는 것은 당연히 죄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저도 신입사원도 둘 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대리가 왜 퇴사해? 지원 씨가 나간다니까 그냥 좀 버텨. 몇 주 지나면 사람들 다 까먹을 거야. 팀장님은 제가 퇴사한다니까 말리셨는데 안 그래도 사내 연애가 사내 부부로 되고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아쉬움 없이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쉬지 않고 회사 생활을 했으니 좀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아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한 번에 찾아와 주었는데 저는 입덧도 전혀 없었고 임신해도 몸이 멀쩡했어요. 병원에서도 저 같은 몸은 축복받았다고 할 정도로 평화로운 임신 기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직접 고향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반찬을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시댁복은 많은데요. 시부모님은 서울에 오셔도 웬만하면 자고 가지 않으려고 하세요.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절대 자고 가지 않고 저 불편할까봐 연락도 잘 안 한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아기를 낳았는데 성별은 딸이었어요. 언니 자식도 딸이고 제 자식도 딸이라 아빠는 우리 집에 아들 유전자는 없는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전혀 눈치 주는 말은 아니었으니 저도 웃으며 넘겼죠. 언니는 제가 딸을 낳으니 너무 좋아하며 조카가 입었던 옷들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비싸게 산 유모차도 물려주고 제가 조카한테 했던 것처럼 많이 반겨주었어요. 시부모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분들은 아니셔서 우리 딸을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는 성격이라 고향에도 자주 가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며 우리 딸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그때 시댁에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시댁에서 자냐고 신기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퇴사하게 되었던 사연을 얘기해주니 이현주 성격 어디 안 간다고 낄낄대는 모습을 보며 서울과 지방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이직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살짝 늦게 결혼하는 터라 남편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도련님은 우리 고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간을 맞춰 시댁에 내려가서 도련님과 결혼할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동서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여러분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예비 동서는 박민영 언니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던 그 언니요. 우리 언니를 자퇴하게 만든 그 학교 폭력의 주인공이 예비 동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그 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하니까 오히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웃으며 떠들고 인사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화면 너머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웃긴 것은 저는 그 언니를 기억하지만 박민영 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지 생각했는데 이유는 제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술로 인해 저는 눈매 자체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년 정도 지났기도 했으니 얼굴이 변해서 못 알아봤나 봐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 언니가 당연히 기억이 났죠. 그런데 저는 그 언니의 얼굴도 얼굴이었는데 직업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이가 보채도 달래주지도 못했습니다. 박민영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언니 교복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폭언을 내뱉던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사고회로가 정지되었어요. 속으로는 사실 그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까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박민영은 속도 위반으로 도련님의 아기를 결혼식도 전에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게 된 상태였거든요. 그 언니의 배 안에는 이미 5개월이나 지난 태아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오히려 반기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 사랑이 엄청나신 분들이라 우리 딸이 태어나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연달아 온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게 눈에 선한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도련님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특히 걱정하던 상태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거라 마음을 바꿀까봐 시어머니는 벌써 예식장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좋으신 우리 시부모님의 충격을 위해 일단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세상의 모든 아이는 소중하게 느껴져서 일단 참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언니를 용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전혀 아니랍니다. 우리 언니를 자퇴하게 만든 사람인데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용서하며 입을 다문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의미가 컸어요. 친언니한테는 그 기억 자체가 나쁜 기억이라 말하지 못했고 아빠한테만 살짝 말했는데 아빠도 세상 참 좁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말했다가 괜히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결혼식에서 동서 어머님을 보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 저한테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놀랐습니다. 눈도 마주쳤는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잘못한 게 있지도 않으니 당당하게 있었죠. 동서 아기의 성별은 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딸과 성별이 다르니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라 더 좋아하셨던 것이라기보단 둘 다 있으니 좋아하셨죠.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부모님을 보며 세상 살며 이렇게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혼자 얼마나 도를 닦았는지 몰라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개과천선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동서는 제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꾸 제 심기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자꾸 저에게 우리 딸을 키우는 육아 방식에 대해 참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서연이 저런 행동 초기에 잡아야 돼요. 저러다 큰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이니까 남편이랑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요.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우리 친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런 조언은 이미 많이 받고 있답니다.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마냥 바보도 아니고 저는 동서가 밉게 행동할 때마다 받아쳤는데 동서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은근 저를 살살 긁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저는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입사람이고 자주 보지도 않으니 그걸로 버텼어요. 슬프게도 서방님은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 자가를 마련할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부부와 같이 사는 시부모님을 위해 함구했죠. 동서 얼굴을 보기가 싫어 시댁에 자주 내려가지도 않으니 시부모님은 걱정하셨고 그래서 명절 때나 생일 때는 무조건 내려갔는데요. 동서는 저를 시간이 지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웃긴 얘기를 고향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데 고향 친구들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고 명절이라 남편과 저는 미리 하루 전에 시댁에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사과를 좋아하셔서 일부러 내려가다가 사과가 유명한 지역에 가서 사과를 몇 상자 사서 갔었는데요. 동서는 사과를 보자마자 자기 친정에 한 박스 가져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선 네가 뭔데 가져가냐고 하려다가 딸도 있고 시부모님 눈도 있으니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모르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니 저는 셋이 앉아서 전을 굽고 있었는데 동서가 자꾸 제가 만드는 전을 보고 쿡쿡 웃는 거예요. 막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웃음 아시죠? 그렇게 비웃듯 웃길래 저는 그걸 또 참지 못하니까 거기서 한판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웃으세요? 네? 기분 나쁘셨어요? 그냥 형님이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애들이 생각나서요. 제가 지금 4살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건데. 너희 왜 그러니? 얘, 그래도 첫째가 손윗사람인데 그러지 마라.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중재할 정도로 저도 뾰족하게 나갔단 것은 맞아요. 제가 사연을 제보하니까 이런 싸웠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서 회사 다닐 때도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다만 상대가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니 저랬던 거랍니다. 어쨌든 동서는 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걸 보고 속으로 지금이라도 말할까 말까 진짜 1000번을 고민했어요. 다행히 남편까지 부엌으로 와서 저를 달래주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영향도 큰데 우리 딸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참지 않던 저라도 아이 앞에서는 참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더니 친구들은 제 성격상 아예 안 참는 건 무리지? 물어봐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전까지는 제 나이에 대해 몰랐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를 알게 되었나 봐요. 다음 설날이 되자 동서는 저에게 자기가 저보다 2살 더 많은 것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넘겼어요.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계속되었는데 시부모님 앞이니까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짜증이 나서 결국엔 남편에게 동서가 우리 언니를 괴롭혀서 자퇴시킨 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가 없다고 소름 돋는다고 말하며 저에게 시부모님에게 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고민 중이야. 아무래도 알게 되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요즘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시잖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남편은 내심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당연히 동서에 대해 실망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말하게 되면 집안에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조심스러웠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부모님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못해주셨거나 차별하시거나 그러셨으면 저는 당장 폭로하고 연을 끊었을 텐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거든요. 친구들이 봐도 저같이 시댁을 잘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딸에게 지극정성이라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건지 동서는 제 속을 박박 긁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며 화장실에서 심호흡을 하고 적당히 받아치며 상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남편이 휴가를 내고 저와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하루 자고 올 예정이었죠. 그래서 짐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못 챙겼습니다. 그 토끼 인형은 딸의 애착 인형이었고 그게 없으면 딸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언니에게 고민을 터놓았을 때도 어린애들은 그러기 쉬우니까 오히려 일부러 뺏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도덕적인 게 아니라면 저런 것쯤은 이해해주자라는 주의라 충분히 딸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 챙겼다고 생각해도 꼭 한 개씩 빼먹는 게 나오잖아요. 남편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겼다고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딸의 애착 토끼 인형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시댁에 도착하고 자기 직전에 알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딸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저와 남편은 그런 딸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달래면 금방 그치는 아이라 조금만 안아줘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달래고 있었는데 동서가 옆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형님은 그걸 가만히 달래세요? 그렇게 고집대로 하다가 애 성격 다 망쳐요. 뭐라고요? 우리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공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형님, 왜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자꾸 우리 딸한테 관심 가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서 아들이나 발달 과정 잘 보세요. 지금 잘 말하지도 못하던데.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결국 저는 또 동서와 한밤중에 대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와서 우리를 말리는데 저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집을 잠시 비운 터라 저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싸우니까 우리 딸과 동서 아들도 덩달아 울음이 터졌고 서방님과 남편이 옆에서 열심히 말려도 저는 끝까지 제 할 말을 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은 넘겨도 감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실 막상 동서 아들이 발달은 훨씬 느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일부러 안 좋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동서 아들은 동서를 닮았는지 머리가 나쁘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면서 우리 딸 교육에 관해 얼마나 참견하는지 너무 보기가 싫었죠. 무슨 자신감으로 저한테 저러는 건지 저는 좋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겨우 저를 말려서 겨우 진정하고 씩씩대며 잠들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는데요.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도 최대한 성격을 누르고 잘하려고 하거든요. 아침밥을 다 먹고 시부모님은 등산에 가신다며 나가셨고 저에게 서울에 잘 올라가라며 또 고구마와 각종 나물을 바리바리 챙겨주신 모습에 감동해서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잠시 다녀온다고 나갔고 동서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길래 혼자 열심히 부엌과 차를 왔다 갔다 하며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먼 길을 가야 해서 아이 먹일 간식도 챙기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부엌에 등장하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어젯밤에 사건도 있어서 전혀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꾸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또 굳게 되었어요. 아니 형님, 너무 저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가족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형님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네. 그건 제 마음이고요. 그런데 왜 반말하세요? 아니, 내가 더 나이 많은 거 형님도 알잖아. 그냥 언니 동생 하며 둘이 잘 지내자. 둘만 있을 땐 말나도 되지, 동생? 여러분, 저는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젯밤에 동서와 이미 한바탕 했으니 이번 아침에 시비를 걸어도 그냥 꾹 참고 서울로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말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에 딸이 없었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년아, 너 미쳤냐? 너 따라 나와봐.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성격 나오게 하네. 뭐? 너야말로 미쳤냐? 동서는 역시나 본인의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지지 않고 저에게 따졌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를 끌고 아무도 없는 창고로 데려왔어요. 역시나 본인의 성격을 드러낸 동서는 저에게 어린 게 봐줬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앞에서 날뛰는 동서를 향해 한번 웃어주고 저는 제 팔을 걷어서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뭔지 알아?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친언니 괴롭히던 년들 찾아가서 머리채 잡고 뒹굴었거든. 그때 생긴 흉터고 지워지지도 않더라. 근데 당연히 뭐 숨길 흉터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숨겨야 하는 건 우리 언니 자퇴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지. 혹시 너... 그래. 나 네가 교복 자르고 머리 자르고 괴롭혔던 이현정 동생 이현주다. 박민영, 내가 너 이름 잊었을 것 같아? 참고로 내가 그렇게 말하던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가 네가 괴롭혔던 이현정이야.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성격 참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느꼈죠. 앞으로 나한테 육아 관련이든 뭐든 뭐라고 참견하기만 해봐. 당장 시부모님한테 네 과거 말할 거야. 아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방님한테도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미안해. 제발 말하지 마. 나 진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야, 내가 손 위라고 몇 번 말해. 존댓말 하라고. 맞아. 맞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렇게 저한테 빌빌 기는 동서를 보니까 어렸을 때 사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놀이터에서 뒹굴다가 경찰서에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창고에서 이러고 있다니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빌빌 기는 동서를 보며 시부모님을 기다렸다가 동서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고 언제 말할지 겁을 주는 게 동서 같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서방님이 돈을 못 벌어서 시부모님이 아이가 크면 독립시켜주겠다고 해서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말이 나와서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저한테 엄마 없다고 뭐라고 하던 동선의 엄마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답니다. 잘 나가던 동서 집안은 언니가 자퇴하고 우리가 서울로 뜨고 나서 대차게 망했다고 해요. 이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집이 망해서 돈을 왕창 잃고 난 뒤 동서는 성적이 점점 떨어졌고 결국 원하던 대학도 가지 못한 채로 고향에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던 전문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네 집이 잘 산다고 자랑하고 어렸을 때 우리 언니를 괴롭혔으면서
결국 그 큰 집을 팔고 놀렸던 우리 언니가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간 동선의 집안입니다. 뿌린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우리 언니에게 엄마 없다고 자기 딸이 괴롭힌 것을 당당하게 감싸며 뭐라고 했던 동서의 엄마는 집안이 망해서 충격에 알아눕기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안타깝지 않고 통쾌했답니다. 아무튼 저는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집을 나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자꾸 제가 실실 웃으니까 남편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차에 타서 문을 닫기 전까지 동서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여보, 나 결국 내 성격 참지 못하고 그대로 말했어. 내가 이현정 동생 이현주라고. 뭐? 잘했어. 언젠가는 밝힐 거였잖아.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거야? 일단 아니. 하는 거 봐서. 그래. 원래 그런 거는 쥐고 흔드는 게 제일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이제 여보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내가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복은 진짜 남부럽지 않게 타고났다.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았는지 저에게 밝히고 싶을 때 밝히라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한동안 괜히 시댁에 가서 진지한 척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동서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한가 싶다가도 우리 언니가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꾸 그런 장난을 치게 되었죠. 언니에게도 박민영이 내 동서로 들어왔다고 했더니 착한 언니는 이미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지만 진짜 천사 같지 않나요? 물론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긴 했으나 우리 언니는 자기가 교사가 되면서 다 용서했다고 해요. 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때로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언니와 달라서 동서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역시 동서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동서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니 또 속이 편해졌는지 은근 뼈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라 싶어서 말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와중에 드디어 시부모님이 서방님 부부에게 독립할 돈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날은 설날이라 가족들끼리 다 모여있던 날이었어요. 전날 내려가서 미리 준비하려고 남편하고 서울에서 내려가서 정신없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형님한테는 얼마 주셨어요? 응? 첫째 때는 자기들 돈이 더 많았지. 둘 다 탄탄한 기업을 다녔지 않냐. 형님은 결혼할 때 돈을 그래도 좀 들고 왔나 봐요. 그랬지. 그래서 첫째네는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았어. 동서는 부엌에서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했는지 묻더라고요. 그걸 바로 제가 듣게 되었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마지막에 들린 동서의 말에 저는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주버님 돈으로 살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가서 돈이라도 버는데. 에이, 살림 잘하는 애한테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뭐 조언 같은 거 해주려고 해도 어찌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자기는 나가서 돈을 버는데 제가 집에서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저 험담을 하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죠. 훌륭한 우리 어머니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지만요. 신나게 제 욕을 하던 동서에게 다가갔더니 동서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기억하세요? 저 이 상처 어떻게 생겼는지. 왜 우리 언니 괴롭힌 애 때리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왜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그거 동서예요, 어머님. 우리 언니 괴롭힌 사람 이름이 박민영이고 바로 동서가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말 그대로 제 말에 시댁은 왈칵 뒤집혔습니다. 서방님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지 동서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결국 동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저에게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방님은 배신감에 몸을 부들거리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죠. 밝히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동서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참하고 착한 이미지로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내용을 구구절절 시부모님 앞에서 말하니 동서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에게 집을 사주지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고 더해서 꼴도 보기 싫으니 너희 부부는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교사로 근무하시며 그런 비행 청소년을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시아버지는 동서의 정체를 알고 말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동서는 친정집에 가서 있었는데 열심히 시부모님께 빌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더 통쾌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언니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용서했지만 그래도 너무 수고 많았다고 역시 동생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듣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웃으셨길 진심으로 바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 권선징악 이런 말들 다들 아시죠?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말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 최대한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